지난번 영상의 댓글들 중에서 이런 댓글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떻게 식단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달라. 그래서 이번에 식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식단대로 딱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코치입니다. 저는 110kg에서 70kg까지 약 40kg 정도를 감량하고 이제는 회원님들의 다이어트를 돕고 있는 8년차 다이어트 전문 코치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리고 하고 난 뒤에 유지를 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적게는 10kg에서 많게는 40kg까지 회원님들을 감량시켜준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는 식단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이렇게 식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식단을 하면서 체지방이 빠지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의 대사가 좋아져야 하고요, 호르몬이 개선되어야 하고요, 장내 환경이 좋아져야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다이어트는 호르몬이 개선되고 대사가 좋아지고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서 건강해져야 합니다. 또한 식욕 조절이 쉬워지고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서 더 이상 살이 찌지 않는, 요요가 오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식단 기준은요,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를 여성분들은 20g, 남성분들은 25g 정도는 하루에 드셔주셔야 하는데요. 식이섬유가 바로 장내 환경을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GLP-1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과식을 방지하고 폭식을 막아줍니다. 여기서 GLP-1 호르몬이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위고비나 싹센다를 맞으면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소장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장 환경이 좋지 않으면 이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찌면 찔수록 더욱더 포만감에 무뎌지고요, 배고픔을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즉, 식이섬유를 먹어주면 GLP-1 호르몬이 우리 몸의 소장에서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 호르몬이 잘 나오면 포만감에도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또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식이섬유는 식사 시 반드시 같이 섭취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슐린 저항성은요,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굉장히 과하게 분비되거든요. 우리 몸에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으면 지방 합성이 굉장히 쉬워지는 몸이 되는 겁니다. 또한 혈당 스파이크를 굉장히 유발하기 때문에 밥을 먹고 나서도 좀 있다가 또 배고프고 좀 있다가 또 배고프고, 이게 배고픔을 굉장히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이 또한 마찬가지 배고픔에 굉장히 민감해지고요, 과식이나 폭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단 기준은 바로 양질의 단백질 섭취인데요. 질 좋은 단백질의 특징이 뭐냐면 소화와 흡수가 굉장히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 지속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철분, 아연과 같은 미량 영양소들이 굉장히 풍부해요. 이런 미량 영양소들은 우리 몸의 세포 내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영양소입니다.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면 대사 기능이 좋아지고요,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게 돼요. 단백질만 잘 챙겨 먹어도 내 몸에서는 알아서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의 흐름과 분위기에 맞춰서 가공된 단백질 식품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바쁘고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은 간편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로틴 쉐이크나 단백질 바, 프로틴 쿠키 같은 이런 제품들이 있죠. 이런 가공된 단백질 식품의 단점은 뭐냐면 포만감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식사 대용으로 나온 쉐이크를 먹었는데 포만감이 1시간도 이어지지 않고 1시간도 안 돼서 또 배고픔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런 제품들은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첨가물들은요, 내 장내 환경을 안 좋게 만들어줍니다. 장내 환경이 안 좋아지면 복통이나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GLP-1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포만감에 무뎌지고 배고픔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시에 반드시 질 좋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식단 기준은 바로 비정제된 탄수화물 섭취인데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말 그대로 정제된, 가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가공의 과정을 거치면 그 탄수화물 안에 있던 비타민이라던가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들이 전부 다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식이섬유나 미량 영양소들이 제거된 탄수화물의 특징이 뭐냐면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올립니다. 이렇게 빠르게 혈당이 올라가면 내 몸에서 인슐린이 과하게 나오고요, 이렇게 과하게 나온 인슐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또 떨어져요.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혈당 스파이크가 오게 되는 거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반면에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 예를 들면 현미나 귀리 같은 이런 통곡물의 특징은 식이섬유나 미량 영양소들이 제거되지 않고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함께 있는 곡물을 드실 경우에는 소화가 느리고 흡수도 굉장히 천천히 됩니다. 천천히 흡수되는 만큼 혈당도 천천히 오르고요. 인슐린도 그에 맞게 분비가 됩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 않고요. 오히려 인슐린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지고 혈당이 안정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군것질이나 디저트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포만감이 오래가는 것도 한몫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하실 때는 반드시 비정제 탄수화물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식단 기준은 바로 건강한 지방 섭취인데요. 지방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들 알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방도 지방 나름인 거예요.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살찌우게 하는 지방은 튀긴 음식이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 같은 녀석입니다. 또는 가공된 버터, 마가린 같은 이런 지방들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거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지방도 분명히 있습니다. 흔히 불포화 지방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고, 대표적으로 올리브오일이나 아몬드, 캐슈넛과 같은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지방을 적절하게 먹어주면 최대의 장점은 뭐냐면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고, 장 건강이 좋아짐에 따라서 GLP-1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되고, 원활하게 분비됨에 따라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과식과 폭식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혈행 개선이라고 해서 우리 혈관이 굉장히 깨끗해져요. 피도 맑아지고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면서 변비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시는데요. 이 변비에도 지방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시 충분한 양의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총합해서 종합적으로 식단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아침을 드셔야 됩니다. 아침은 제가 요즘에 가장 밀고 있는 사과 1개, 계란 2개입니다. 2쪽 아니고 2개예요. 저번에 2쪽이라고 얘기했다가 한 개를 반으로 나눠서 2쪽인가요? 2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개 아니고 2개입니다. 3개까지 드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올리브오일 1스푼을 삥 둘러서 드셔보세요. 이 식단을 보시면 사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로 드셔야 됩니다. 여기에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단백질, 계란과 함께 드시고 좋은 지방인 올리브오일을 함께 드셔주시면 돼요. 이렇게 드실 경우에는 생각보다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가고요. 배도 많이 불러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배가 부르고요. 점심시간까지 군것질이나 디저트 생각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 다음으로 점심인데요. 현미밥 또는 잡곡밥, 거기에 닭가슴살에 야채까지 곁들여서 함께 드세요. 음식의 비율은 1대1대1 비율로 가져가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비율은 중량 비율입니다.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내가 현미밥을 100g을 기준으로 먹겠다. 그러면 닭가슴살도 100g, 야채도 100g 드시면 되겠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 저울로 무게를 달아서 드시는 걸 추천하고요. 만약에 저울이 없다 그러면 밥 같은 경우는 3분의 2공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덩이 100g 기준으로 소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야채 같은 경우는 그냥 크게 한 움큼 정도 집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녁으로는 탄수화물은 똑같이 잡곡밥 또는 현미밥으로 드시고요. 단백질로는 두부와 생선을 드세요. 두부 100g, 생선구이 100g입니다. 생선은 고등어, 삼치, 가자미 다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으니 좋아하는 걸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채소는 점심과 같은 양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침과 점심, 저녁을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배가 고프거나 허기가 진다. 그럴 경우에는 간식으로 드실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토마토, 오이, 당근 이런 수분이 풍부한 채소들은 마음껏 드시고요. 단백질로는 계란 정도로만 한두 개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한번 쭉 식단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시겠죠. 어떻게 이것만 먹고 사냐? 어떻게 이것들을 가지고만 식단을 하냐? 그래서 제가 이 잡곡밥 또는 탄수화물,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과 또는 닭가슴살이나 두부, 생선과 같은 이런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단백질 리스트를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캡처하셔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한번 식단해보세요. 닭가슴살 자리에 돼지고기 안심이라던가 생선, 고등어구이 자리에 버섯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대체해서 식단하시면 질리지 않고 맛있게 식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식단하실 때 조리법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피해야 되는 조리법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튀겨서는 안 됩니다. 튀기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름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이렇게 기름의 온도가 높게끔 가열이 되면 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 산화된 기름은 더 이상 우리 몸에 좋은 지방이 아닙니다.
절대 튀겨서는 조리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조림으로 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조리는 순간 굉장히 간이 세지고요. 이렇게 간이 세지면 내 입맛을 굉장히 많이 돋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시면 안 됩니다. 계란 후라이나 고기를 굽는다거나 할 때 기름을 좀 사용하실 텐데요. 기름 사용하실 때는 식용유라던가 포도씨유라던가 이런 일반적인 식용유 사용하지 마시고 올리브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것들을 활용하셔서 조리하셔야 합니다. 불세기를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요. 은은하게 구워질 수 있도록 조리하셔야 합니다. 저는 입맛이 굉장히 단순하고 까다로운 편이 아니어서 음식에 대해서 질려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거 먹어도 잘 질리는 게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먹다 보니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요즘 식단을 하고 있냐면 밥이랑 채소랑 고기랑 싹 다 넣고 볶아버리는 거예요. 볶을 때 굴소스라던가 이런 양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금이랑 후추 간만 해서 먹습니다. 그렇게 간만 있어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그냥 먹으면 퍽퍽한 닭가슴살이 밥이랑 야채랑 같이 넣고 볶아버리니까 굉장히 먹을만 하더라고요. 또는 이것도 질린다 그러면 저는 수육을 굉장히 즐겨 먹는 편입니다. 물론 돼지고기 부위가 뒷다리살이나 앞다리살 같은 지방이 적은 부위로 수육을 해서 먹고요. 수육을 삶을 때는 잡내를 없애는 정도로만 향신료만 넣고 간장을 넣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게 삶은 고기와 알배추를 좀 즐겨 먹는 편입니다. 알배추에 고기를 올려놓고 김치 약간과 해서 잡곡밥이랑 함께 먹습니다. 또는 계란 프라이를 해서 먹거나 계란찜을 해서 나물 반찬과 먹습니다. 제가 즐겨 먹는 나물은 시금치 나물, 쑥주 나물, 참나물 같은 녹황색의 나물들을 즐겨서 먹는 편입니다. 사실 이렇게 다양하게 조리해서 먹거나 다양한 반찬들로 식단을 하니 질리지 않고 맛있게 식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식단표를 보고 와 저렇게 어떻게 먹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막상 해보시면요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생각보다 할만하고 제가 이렇게 식단표를 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에 맞는 이런 패턴이라던가 이런 것도 사실 모르고 전반적으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가장 표준적인 식단을 사실 알려드린 건데 여러분들의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단백질을 바꿔주거나 탄수화물을 바꿔주면 충분히 즐겁게 식단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식단표랑 올려드리고 했는데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가 감량할 때, 제가 살 뺄 때 제가 했던 식단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PDF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혹시라도 제 식단이 궁금하시다면, 제 식단대로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면 그걸 다운받으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일주일만이라도 식단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한번 식단 해보시면요 2주차도 할 수 있게 되고 3주차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생각보다 식단 그렇게 어렵지 않네, 생각보다 다이어트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이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꾹 참고 일주일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프라인으로도 회원님들을 관리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회원님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1대1로 관리해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식단을 어떻게 먹어라 그때그때마다 피드백 드리고 그때그때마다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어서 관리가 참 쉬운데,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또는 어떤 성향인지 또는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한 특별한 식단을 알려드리거나 누군가에게만 딱 맞는 그런 맞춤 식단을 알려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이 식단 가지고 좀 꾸준하게 끈기 있게 또는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알려드리는 허용식품 내에서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최대한 피하면서 식단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만 해봐라, 일주일이면 변화가 나타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주일 하고 변화가 좀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체중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호르몬의 변화, 장내 환경에는 반드시 도움이 되고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체중의 변화가 없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대로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뭔가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만 다이어트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만 식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되거든요. 그 평생 한다는 게 평생 닭가슴살 먹고 평생 고등어 먹고 평생 현미밥 잡곡밥 먹고 이런 게 아니라 평생 건강한 몸을 유지하자입니다. 평생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내 몸이 탄탄해야 되고 기본 베이스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기본 베이스를 잡자는 겁니다. 그 기본 베이스를 잡으면 그 뒤가 훨씬 더 편해져요. 당연히 기본 베이스 잡는 게 가장 힘든 거 여러분 아시죠? 무슨 일을 처음 시작하더라도 초반이 가장 힘든 것처럼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초반에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게 정상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적응이 되고 편해질 때까지 우리는 달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8년 동안 몸을 유지하고
회원님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와 회원님들 또는 저와 우리 구독자분들 또는 저와 영상을 보는 분들과 차이점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얼마나 잘 참는가.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저도 사실 떡볶이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열받고 피곤하고 짜증나면 맛있는 거, 자극적인 음식이 떠올라요. 먹고 싶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그 음식을 찾고 계속 먹는다면 저도 당연히 살이 찌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가 먹지 않고 참을 때는 참고 먹을 때는 먹고 이렇게 참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편해졌기 때문에 잘 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차이점은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얼마나 잘 참느냐, 얼마나 참는 게 편안하고 얼마나 자연스러우냐,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8년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부터 식욕이 잡히고 쭉 안정화된 게 아니라 이 식욕이 안정화될 때까지 5, 6년은 걸린 것 같아요. 저도 그 전까지는 먹고 싶은 생각 때문에 힘들었고 또 유혹에도 많이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이어트 끝났고 이제 살 빠졌고 더 이상 나는 이제 다이어트 안 해도 되고 내 식욕은 안정화됐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식욕 조절이 안 되고 다시 입이 터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게 아주 정상인 거고요. 내가 유지하고자 하는 몸, 그 몸을 유지하는 데에는 그만한 노력도 또한 필요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 살을 뺄 때 필요한 노력만큼 유지할 때에도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